날카롭게 묻고 객관적으로 묻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죠. 나와 계시죠,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엊그제 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일단 좀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간략히 정리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설명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가 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한다. 이게 골자인 거죠, 정리를 하면. 예, 그 생계급여에 대해서 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이 이번 2차 계획의 예.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폐지가 되는 겁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2021년에는 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요. 예. 2022년 되면 이제 그 외 가구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전면적인 폐지는 2022년부터입니다. 예. 그러면 부양 의무자가 있건 없건 그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만 갖고 이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다 이런 거죠,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예.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아직 이번 2차 계획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을 때는 이게 때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좀 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도록 그렇게 네.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예. 지금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시일이 좀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의료급여는 지금 완전 폐지로 못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관님? 의료급여는 그 생계급여하고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왜냐하면 의료급여라는 것은 만약에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서 자기가 부양의무자 되었을 때는 그분으로 인해서 피부양자인 노인이라든지 이미 기초부양수급을 받는 분들이 사실 그분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계급여처럼 피부양자 부양의무자 때문에 급여를 못 받으면 아예 급여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제도에 의해서 의료수비 자체는 별 무리 없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본인이 의료급여 형태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행정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예. 단계적으로 이것도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완화시키가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 부양 의무자가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이 대상자가 이제 그 피보험자로 같이 이제 등록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 폐지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도시에 자기 자녀가 있을 경우에 네. 농촌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그 건강보험에 자동 등록돼서 예.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의료 서비스가 보장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기보다 건강보험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이것을 완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에 이게 따로 그러니까 같이 등록이 안 된 경우는 그러면 의료급여 대상은 되는 겁니까? 예, 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고요. 예.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지금 의료급여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만약 그분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됐다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그 보험료를 납부 못할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탕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1년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80만 원으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이제 본인이 의료급여를 받건 아니면 건강보험 가입되건 의료수비 자체는 받을 수 있도록
강부매 부장성을 강화하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어느 제도를 활용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의료 보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좀 두 제도를 놓고 부양의무자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연동 부분을 폐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공약으로 밝혔는데 이거 그러면 이 공약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공약의 의료급여를 특정해서 말씀한 적은 없고요. 네. 부양의무자 적용을 폐지하겠다는 그냥 한마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처음 공약을 내셨던 하더라도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다 하나 묶여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것을 이제 많은 분들은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하면 다 급여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 뒤에 기초생활 보장 제도 각 급여가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네. 생계, 교육, 의료 네. 이렇게 다 나눠지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는 게 조건이 다 달라졌습니다. 근데 장관님 그 보도를 네. 보면 장관님도 2017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저도 저 역시 의료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말을 확실하게 명확히 한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분들에게 우리 장애인 단체들 만났을 때 예. 그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게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그분들 가장 큰 요망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겠다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또 이제 하나 현안이 지금 내일로 예고돼 있는 게 의사협회 총파업 아니겠습니까? 전공의뿐만 아니라 개원의까지 이제 내일 지금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예. 지금 정부가 좀 조사를 해 보셨나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제 총파업 규모가 형성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총파업의 경우는 이제 휴진 신고를 하도록 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어제까지 신고된 휴진 신고는 대략 한 21% 정도 됩니다. 아, 21%? 예. 예. 그래요? 물론 어제 오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략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휴진 신고 들어와서 예. 대략 그 규모 내외에서 휴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동네 이제 개원이 같은 경우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리는 걸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고, 예. 동네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휴진 신고 들어오면은, 예.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 단위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지자체에 요청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상황 파악해서 지자체별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정리라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의사협회장 같은 경우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면허증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렇게 좀 과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누구의 이익도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먼저 담보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 의료 공백이 발생한 우려가 있다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은 그는 불가피하다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이제 핵심 쟁점은 의대 정원 확대잖아요. 이제 정부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1년에 400명씩 모두 4,000명을 늘리겠다는 거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사로 활용하도록 한다. 최소한 10년간은 지역 의사로 일하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배치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장관님? 예, 배치가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한 요소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그러나 배치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료 인력을 좀 더 늘려야 되고 특히 배치하고 싶어도 배치할 인력이 없는 그런 전문 영역들이 많습니다. 네. 외과라든지 흉부외과, 산부인과 특히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감염내과 같은 경우는 네네. 의사 면허 받은 분을 다 합쳐봐야 277명밖에 안 되고 지금 수요가 엄청 많은 소아외과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48명에 불과합니다. 예.
이는 뭐 배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절대적 수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감염병 환자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없는 병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배치에도 물론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해서 그 현실에 맞게끔 또 실제에 맞게끔 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부족한 영역은 인력을 길러내는 것이 네. 그 역시 또 중요한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 소박한 접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 농촌으로 가면은 젊은 층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병원이 들어설래야 들어설 여지가 없고 근데 이제 종종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산통이 오더라도 2시간, 3시간씩 걸려갖고 병원 찾기도 너무 힘들고 이러다는 이야기는 뉴스로 많이 탔는데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를 거기 개원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건 좋은데 이들을 어디에 배치해서 이들이 어디서 일하는가가 사실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장관님. 네. 요거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그 저희들이 단순하게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 외에 예, 공공의료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인간이 맡길 수 없고 음흠. 각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들 예, 이들 중심으로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저희 담보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간 의사들도 좀 보다 쉽게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가산 수가제 같은 거, 예. 수가를 가산해서 동일한 의료를 행위를 하더라도 지역에서 지방에 살 경우는 좀 더 많은 수가를 주는 예, 그런 방식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지금 이제 의료체계 개편 내용을 짜고 있고 예, 저는 이 과정에서 의료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바람을 가능한 많이 담아서 우리나라 그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 지금 협의체 만들자고 제안을 하신 바가 있죠. 의협은 물론 예. 거부했다는 그 뉴스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일단 그 협의체 요청 자체가 의협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공식으로 받아들였고요. 예, 그리고 일단 그 내일이 지나고 나면 의협에서도 같이 그 논의를 좀 시작하는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 단계에서 저희들이 좀 계속 협의를 할 생각이고 또 의협 외에도 이제 뭐 병협회라든지 또 간호협회라든지 의료단체들이 여러 단체도 있으니까 네. 그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어떤 발전 방향을 같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의사들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예. 만약에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고 늘어나게 된다면 의료 시장 자체가 이게 이제 구조가 바뀐다 이런 말씀하시는 의사분들도 많던데 예. 지금은 비대면 진료를 더 확대해서 합법화할 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당장 뭐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예, 해고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그런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마련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려 하셨기 때문에 네, 전화 진료와 상담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상급 종합병원에 다 몰릴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그것이 아니고 비대면 진료의 가장 주체적인 가장 능동적인 그 일을 끌어갈 때 무슨 동네 의원이 돼야 된다 해서 동네 1차 기업이 중심으로 전화 진료를 저희들이 좀 많이 권장을 했고 또 실제로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보위주로 보시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좀 그 체크할 게 있는데요. 지금 남대문 시장, 그다음에 롯데리아 그 직원 회식에 참여했던 사람들 확진 소식이 지금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롯데리아의 경우에는 손님들 파악이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추적이 가능합니까? 뭐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네. 제대로 추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이태원 그 클럽 때도 처음에는 참 하긴 했는데 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지혜를 모아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견되었고 예. 또 결국은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특정한 그 장소에 다녀가신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게 또 네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네네. 제대로 저희들이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교 모임을 그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혹시 검토하고 계세요? 예, 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처럼 전국적으로 규제하지는 않고 네네네. 종교 시설 중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어떤 부분, 지역 예. 한정을 해서 음흠. 좀 강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인지 짧게 하나만 사실 확인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장관님. 어제 나왔던 네. 뉴스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예,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스푸트니크라는 이름까지 붙였던데, 예. 근데 좀 전문가도 이거 신뢰할 수 없다, 임상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백신이 개발되면 개발 자체보다도 그 뒤에 이제 임상 1, 2, 3, 4를 거치면서 안정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네네. 이 러시아에서는 3상을 들어갔다는 이야기 자체 듣지 못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백신 개발 자체보다도 그 뒤에 안정성 검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약간 좀 다소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